안녕하세요. IB 금융회사 두 번째 시간 코란코 자산 신탁으로 배워보는 부동산 신탁이라는 또 시간입니다. 바로 넘어가시죠. 가시죠. 코란코 자산 신탁 홈페이지를 간단히 가져왔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생각보다 자료가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좀 이런저런 회사, 사실 다른 회사 몇 개 더 들어갔었는데 거긴 자료가 너무 없어서 자료 이제 유튜브 자료를 만들다가 포기했고 이번에 코람코 자산 신탁을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자료가 많아서 코람코 자산 신탁을 선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첫 페이지에 뭐 회사 소개에서 나오는 요 내려오면 기업 소개서 요거를 주로 이번에 자료를 많이 활용했고 뭐 홈페이지 안에 있던 각종 자료들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코란코 자산신탁 신평 A등급이네요. 몰랐습니다. 신용등급 좋네요. 가시죠. 기업 소개서를 위주로 좀 설명할 예정이고요. 코란코 자산신탁 사업 분야 및 영역. 코람코는 리츠 자산관리회사로 출발하여 부동산 신탁업, 자산운용업으로 업역을 확장해 종합부동산 금융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라고 써있죠. 처음에 아마 2001년인가 그 기업 구조조정 리츠 그 IMF 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넘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이런 CR 리츠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거를 매입해서 뭐 회사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CR 리츠 회사로서 처음에 코람코 리츠 코람코 자산신탁의 회사는 그때 생겨났었고요. 코람코였죠. 코람코 설립 써있네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 CR 리츠라는 것을 이때부터 만들어서 리츠로 뭐 거의 독보적으로 유명했던 회사고요. 요 코람코는 하지만 이제 2006년 부동산 신탁업도 인가받고 또 2010년 자산운용 설립해서 세 가지를 다 하게 된 거죠. 기존에 했던 리츠 이게 다 아예 구조가 달라요. 리츠라는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리츠라는 구조에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신탁 부동산 자산을 뭐 위탁해서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부동산 신탁이라는 업을 하고 그리고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서 뭐 자산 운용하는 자산운용 펀드를 또 만들어서 세 가지의 그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다 영위하고 있는 종합 부동산 금융회사고요. 근본에는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신탁만 알아볼 건데 여기 회사에 혹시 리츠가 궁금하시거나 펀드가 궁금하신 분은 역시 또 여기 코란코 자산신탁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자료가 다양하게 잘 있어서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리츠 나중에 하게 되면은 또 역시 코란코 자산신탁을 쓰면 되지 않는가 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부동산 신탁에 포커스 맞춰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등 재산권을 트러스트 신탁이죠. 부동산 등 재산권을 소유한 위탁자가 수탁자 신탁회사에게 재산권을 귀속시키고 수탁자 신탁회사는 그 재산을 신탁 목적에 따라 수익자에 위하여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 좀 헷갈리죠. 일단 중요한 단어는 땅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럼 땅을 신탁사에게 맡기죠. 그럼 땅 맡기는 제가 이제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제 땅을 위탁하는 거죠. 위탁해서 넘기면 그것을 받아주는 부동산 신탁사는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넘어가고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서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이제 저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수익자라는 단어도 또 나오는 거죠. 보험으로 치면 보험 가입자, 보험회사, 보험금 받는 사람 뭐라 그러죠? 수익자인가 베네피시어리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 성과고요. 보시면은 전체 숫자군요. 이거는 지금 코란코 자산신탁은 현재 총자산 6,768억 원, 영업수익 1,387억 원. 영업수익이 높네요. 그리고 AUM, Asset Under Management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리츠 쪽이 9조, 부동산 신탁 쪽이 6조, 부동산 펀드, 꼭 부동산이 한정되지 않겠지만 펀드라는 구조는 6.5조 정도 지금 운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리츠 신탁 부동산 펀드분인데 전 주로 지금 신탁을 보려니까 현재 2019년 사업 성과가 19년이겠죠. 19년에 차입형 리츠 2건, 책임준공형 리츠 4건,
그래서 수주액은 246억 원이라고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차입형이 뭐지? 책임 준공형이 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비차입형 상품 수주 확대로 수익구조 균형화. 비차입형. 차입형 말고 책임 준공형을 계속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맞추고 있나 봐요. 제가 여기는 뭐 디테일한 건 할 건 없을 것 같고 넘어가시죠. 네, 리얼 에스테이트 트러스트 부동산 신탁이죠. 네, 지금 부동산 신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신탁에서도 뭐 코람코는 마켓시어를 당연히 꽤 갖고 있는 회사고요. 신탁에 한정된 내용을 보시면은 누적 수주액이 4,518억 원, 누적 수익이 3,795억 원. 예, 2019년까지 현재 그렇고요. 뭐 주르륵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2016년에는 주로 부동산 신탁 상품이 뭐 오피스텔이 이 정도, 공동주택이 뭐 이런 비율이었다가 현재 2019년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기존 애들이 좀 줄고 오히려 이쪽 애들 도시형 생활주택, 골프장, 도시정비 사업 이런 애들이 이제 새롭게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장인가 봐요. 부동산 신탁 시장에 있어서. 네, 그리고 수주 유형 다각화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지금 이 진한 게 비차입형이고 연한 게 차입형이에요. 결론은 뭐 차입형이 좀 더 신탁사한테는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차입을 하니까 어쨌거나 차입형, 비차입형 비율이 뭐 비차입이 15%였는데 2019년에는 48%까지 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밸런스를 맞췄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 신탁 방식 정비 사업 성공 사례. 사실 저는 10년 전, 12년 전쯤에 옛날에 신탁사에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간접적으로 보고 일부 일을 하면서 겪긴 했지만 직접 신탁사 안에 있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정비 사업도 신탁을 하는 건 뉴스로만 봤지 실제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란 건 뭐 도시 정비 사업,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에 나오는 아마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을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엔 재건축이었네요. 안양호의 재건축 사업을 신탁 방식을 통해서 결국 부동산 신탁사가 직접 자금 관리를 하고 뭐 운영을 하고 인허가를 받으면서 아마 진행을 했지 싶어요. 예, 그런 것 같고요. 6건의 정비사업 수주로 신탁 방식 정비사업 선도. 현재 뭐 6건에 추가적으로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수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재개발도 이걸 하는지 이제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이제 다시 부동산 신탁 개요로 넘어오고요. 일단 신탁이란 정의부터 할게요. 부동산 신탁 말고 좀 더 상위 개념이 그냥 신탁 믿고 탁 맡긴다 이런 거죠.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는데 신탁은 금전이나 부동산 등 어쨌거나 신탁은 어떠한 재산권을 소유한 자, 가지고 있는 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거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내가 위탁자고 신탁회사,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예요. 그 신탁자에게 내 재산권을 귀속시켜요. 넘겨주고 동시에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하고서 뭐 관리 처분하는 법률 관계래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수익자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위탁자, 재산을 갖고 있는 제가 제 재산을 위탁자로서 신탁자한테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자한테 넘기고 그럼 그 신탁자는 그 자산을 어떠한 목적에 따라 운영해서 수익자에게 결국은 수익을 귀속시키는 결국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세 개의 단어가 이 신탁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네. 보시면은 구조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자산을 갖고 있는 처음에 부동산이던 뭐 뭔가 맡길 재산권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위탁자죠. 그래서 신탁사한테 위탁자가 맡기면 얘가 수탁자, 자산에 대한 수탁자가 되고요. 이 자산을 얘는 굴려서 결국은 수익자, 최종 수익자에게 뭐 그런 이익을 주는데 그게 뭐 땅을 맡긴 본인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본인이 내가 직접 관리하기 힘드니까 맡길게.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회사가 알아서 개발하고 분양하고 해서 수익을 정산해서 수익자인 나에게 줄 수도 있고 제3자인 수익자에게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개념으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 뒤에 가면 우선 수익자라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그건 일단 그래도 메인은 요 세 단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신탁의 특징,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갖고 있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재산권의 이전,
완전한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이거는 그냥 맡겼다가 다시 다 갖고 올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거래를 통해서 재산권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중요한 건 법인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하면은 부고프가 되겠죠. 그 BS 밸런스 시트 상에서 실제 재산권 이전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내 자산 에셋에서 그 재산이 없어지고 이제 뭐 수익권으로 바뀌던지 실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이런 게 약간 트루세일 이런 이슈라처럼 뭔가 진짜로 안 팔았는데 부고프를 하기 위해서 판 것처럼 하는 그런 회계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진정하게 세일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법인격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재산은 뭐 수탁자에게 귀속되어도 실질상은 수익자에 귀속된다. 뭐 최종적으로는 결국 수익자에게 이익이 다 귀속되고 수탁자인 신탁업자는 뭐 수수료 등 관리 비용을 차감하고서 이제 어차피 다 주게 되니까요. 그리고 신탁 재산은 위탁자, 수탁자로 독립되어 있다. 이 말은 수탁자인 신탁 회사가 관리하지만 뭐 신탁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신탁 회사한테 대출해 준 사람들이 너네 디폴트 났으니까 너 갖고 있는 맡고 있던 재산들에서 내놔 이게 아니죠. 이거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수탁자인 신탁 회사의 BS 상의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채권자들한테서 이렇게 뭐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자는 내가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미 넘겼잖아요. 사실은 신탁으로 넘겼으니까 제가 그 다음 현재 시점은 좀 그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다, 넘겨놨다는 거. 결국은 하지만 또 수익권이 있으니까 뭐 수익권이 나한테 있다면 뭐 제가 잘못되면 제 수익권을 가져가겠죠. 그 사람들이. 예. 그렇고요. 이제 신탁에서 부동산 신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은 신탁 재산 중에 주로 부동산에 대한 거겠죠. 재산권에 대한 신탁이 신탁인데 부동산 신탁이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한다는 거고요. 주로 이러한 걸 통해 부동산 신탁을 통해 할 수 있는 상품은 토지 신탁, 개발 신탁이라고도 하고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담보 신탁, 분양 관리 신탁, 대리 사무 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뒤에 한번 중요한 건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네. 사구조 요 그림 방금 나왔던 그림인데요. 넘어가고 요거 신탁 상품 요쪽을 좀 설명드릴게요. 신탁 상품 그 부동산 신탁사가 이제 파는 돈을 받고 부동산 신탁업을 해주는 주요 대상은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그냥 담보를 그저 관리해주기를 원하는 사람, 분양 관리 약간 캐시플로우던 분양에 대한 관리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그 자산을 그냥 진짜 준공된 자산을 관리하다가 처분해달라는 뭐 그런 준공된 자산에 대한 관리 처분에 대한 이런 목적에 따라서 부동산 신탁사에게 신탁을 맡길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개발의 경우는 주로 차입형 토지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관토 이런 말을 쓰죠. 토지 신탁들이 있고 담보 관리는 담보 신탁 있고 분양 관리는 분양 관리 신탁이 있고 관리 처분, 관리 신탁, 처분 신탁이 있는데요. 주로 저는 요 세 개 차입형 관리형 토지 신탁이랑 담보 신탁 요 세 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신탁사에 있었던 뭐 10년 전, 15년 전에는 대부분은 담보 신탁이었어요. 토지 신탁이 더 수입이 높겠지만 뭐 이거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그냥 시공사가 직접 신용을 제공해서 뭐 시공사 연대 보증 그런 채무 인수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저 신탁사는 담보 신탁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토지 신탁이 되게 잘 널리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걸 중요하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의미로 내물 쳤고요. 들어가시죠. 네, 구조별로 차입형 토지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담보 신탁, 분양 관리 신탁, 대리 사무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일단은 관토, 관리형 토지 신탁이랑 차입형 토지 신탁, 담보 신탁 이 세 개에 대해서만 이게 메인이거든요.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왜 순서대로 안 했을까요? 차입형은 저 페이지를 빼먹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관리형 토지 신탁이 조금 더 약한 개념의 토지 신탁이고 차입형이 뭐 그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신탁사 입장에서는 더 리스크한 신탁인데 뭐 그건 신탁사 입장에서의 그런 거지 그냥 밖에 외부 구조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어서 관리형 토지 신탁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고 하면은 실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이제 자산 신탁, 부동산 신탁사가 관리하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좀 차이점은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신탁사가 직접 차입을 해서 해당 개발 사업을 운영하는 거지만 이거 지금 관리형 토지 신탁은 위탁자 제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 개발을 원하는 토지를 갖고 있던 그쪽 위탁자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직접 파이낸싱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랑코 자산신탁은 파이낸싱을 제외한 어쨌거나 전반적인 개발 사업의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얘가 빠지게 되니까 보통은 건설회사가 뭐 지급보증, 연대보증, 채무인수 어쨌거나 건설회사 어느 정도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가 신용을 제공해서 그걸 근거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 그걸로 사업을 하는데 어쨌거나 땅은 신탁에 맡겨서 코랑코 자산 신탁에 부동산 신탁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직접 관리하게 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시행사가 부도나도 이건 좀 절연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금융기관한테는 수익권 증서를 주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출 원금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어쨌거나 사업을 하다가 뭐 정상으로 가던 망하던 어떤 상황에서 1순위로 금융기관한테 먼저 니네 원리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장점 보시면은 위탁자 예죠. 원시행자의 디폴트 리스크 해지. 지금 이 녀석은 어쨌거나 메인이 이 프로젝트는 그 땅에다가 파이낸싱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거를 뭐 분양하든지 매각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잖아요. 거기서의 지금 땅은 이미 일로 넘겼기 때문에 뭐 시행사가 망해도 어차피 이 사업의 재산인 유일한 메인 자산인 토지는 이미 신탁업자인 그 코랑코 자산 신탁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얘 디폴트에 대해서는 해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SPC 설립하는 그런 구조랑 같은 거고요. 해지 못하는 유일한 경우는 얘가 직접 차주로서 뭐 얘가 돈을 빌리고 얘가 직접 시행을 하면은 뭐 얘가 디폴트 났을 때 답이 없겠죠. 뭐 난리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베이스를 우리는 뭔지 몰라도 이 땅을 사서 짓고 개발을 이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와의 그 리스크 절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신탁을 쓰던 SPC를 설립해서 뭐 PFB를 설립하던 어쨌거나 절연을 해야 되고 그런 구조 하에서 지금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부동산 신탁의 기본 구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분양사고도 방지하고 뭐 이중계약 얘는 직접 하니까 코랑코 자산 신탁에서 직접 확인하면서 하니까 뭐 이제 시행사 같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망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뭐 분양 통장을 딴 데로 받던 뭐 어디 그 대주단 돈 안 갚으려고 뭐 딴 데로 몰래 받고 뭐 이런 뭔가 이상한 짓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주가 여기 나와서 매번 한시를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코랑코 자산 신탁이 실질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고 분양수익금 계좌든 모든 계좌 입출금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막아주니까 이런 약간 그런 조금은 안 좋았을 때 만약 떼먹고 뭔가 그런 악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을 대초에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양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뭔데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란 거 아니고 항상 좋을 땐 다 좋고 좋은데 최악의 경우에 일부 회사에서 뭐 많은 일이 터지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 지연 예방, 약정 위반, 부당행위 이런 뭔가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약간 오퍼레이팅 리스크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지키지 않고 뭐 그런 부분 예기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다가 진짜 공사가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거를 뭐 이 신탁을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외적인 일들을 통한 뭐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넘어가면 차입형 토지 신탁. 이 차이는 아까 앞에 거랑 보시면은 차입형 토지 신탁은 이게 대출이 이게 지금 건설회사의 등급 보증이 되게 중요해요. 돈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데 차입형 토지 신탁은 건설회사가 뭐 제공하는 게 없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 연대 뭐 대출 원리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그런 신탁사가 직접 자기의 등급으로 직접 차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신탁사가 보다 많은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때문에 아마 관리형 토지 신탁보다 차입형 토지 신탁이 신탁자 입장에서는 더 뭐 얻는 수입이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 신탁사가 일정 수준 이상의 등급이나 뭐 크레딧이 없다면은
뭐 안 빌려줄 테니까요. 뭐 이렇게 망할 수도 있는 신탁사라면 나 빌리고 싶어 한다 빌려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그 차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등급이 있는 신탁사들이 차입형 토지 신탁을 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구조는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면은 토지 소유자 재산을 갖고 있는 놈이 신탁 계약을 신탁을 하죠. 재산을 띡 넘겨요. 1번. 그러면 2번 수익권 증서를 교부해요. 야, 이걸로 개발해서 다 끝나고 정산했을 때 최종 남은 수익은 너에게 주겠다라는, 얘는 맡기니까 위탁자고 최종 수익을 받을 사람이니까 또 수익자인 거죠. 그럼 얘는 수탁자죠. 그 재산을 받았으니까 신탁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교부하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건설회사와 어느 정도 계약을 맺고서 그 다음 4번 당연히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니까 자금을 조달하고 자기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사비를 주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결국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건물이 넘어오고 그러면 그거를 분양을 좀 아파트면 미리 했겠지만 그냥 준공 후 분양한다고 쳐요. 그리고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드디어 이제 모든 수입이 다 들어온 거죠. 그동안에 막 공사비 뭐 금융 이자 다 해서 조달을 해서 건물을 지어내고 다 팔아냈어요. 그럼 둘 사이에 차익이 뭐 대출금도 다 갚고 나서 남은 최종 정산된 수익을 수익권 증서가 교부돼 수익자에게 숑 주면서 끝나는 거고요. 물론 그 전에 대출 원리금은 먼저 갚아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담보신탁. 이건 옛날에는 담보신탁이 좀 메인이었는데 이게 뭐 엄청난 거라기보다는 보통은 대출할 때 어떤 부동산의 근거로 대출할 때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잖아요.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어쨌건 담보권을 행사하고 뭐 잘못됐을 때 그걸 파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로 부동산 신탁의 담보 신탁을 이용해도 근저당권 설정과 유사한 뭐 똑같진 않아요.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근저당 설정 비용보다 담보 신탁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상 리스크는 거의 비슷하고 얻는 효과도 유사한데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담보 신탁이라는 거를 많이 이용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보시면은 내용 보면은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진담보제도, 근저당권 쪽이죠. 저당제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 뭐 모르겠어요. 어쨌건 선진담보제도로서 대출받을 수 있대요. 이게 메인이죠. 예. 뒤에는 뭐 이렇게 프로세스해서 잘못해서 수익자에게 줍니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은 근저당권 설정이랑 유사한데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런 부분이죠. 장점, 단점은 결국은 뭐 비슷해요. 결국은 맨 앞에 써 있죠. 저당권 설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장점인 거예요. 이게 메인 장점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장점, 단점이 그냥 크게 큰 근저당권 대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굳이 다르다면 공매 처리할 때 근저당권은 이제 법원에 이제 이건 좀 사적인 그런 공매 형태를 취해서 파는 거고 그리고 이제 더듬고 있어요. 예,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파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뭐 각종 권리들을 다 날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써 있네요. 빨간 선은 평상시엔 발생하지 않는 건데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거래요. 프로세스 먼저 볼게요. 얘도 똑같이 담보신탁 그냥 근저당권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자인 내가 내 재산을 수탁자인 신탁사에 넘겨요. 그러면 그런 걸 근거로 수익권 증서를 은행인 채권기관 우선 수익자라고 해요. 사실은 우선 수익자고 얘는 자녀 수익자인데 뭐 그냥 수익자인데 어쩌거나 제 땅을 맡기고 얘는 채권기관한테 이 땅에 대해서 선순위임을 사실상 볼 수 있는 우선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고요. 그럼 얘는 그걸 근거로 이제 대출을 뿅 시행하게 되는 거죠. 끝났어요. 돈 빌렸으니까.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빌리고서 이제 그럼 갚는다. 갚으면 되죠. 갚고 갚았으니까 이제 이 신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다시 재산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한 거고요. 대신 잘못되면 이제
뭐 대출 그러니까 상환 이자를 안 냈던가 뭐 이슈가 생기면은 신탁재산 환가 요청, 이제 환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팔아달라는 거죠. 팔아달라 그러면 코랑코 자산신탁은 이 재산을 환가 처분 팔아서 정산해가지고 채권기관한테 이제 원금과 원리금을 정산해서 사주고 혹시 남은 돈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예, 똑같아요. 근저당권 설정된 거랑 예, 그런 개념이고요.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고 뭐 조금 더 많은 유두리가 있고 대신 법률적인 뭐 경매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이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부동산 사업에서는 신탁 구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벌써 끝났고요. 벌써라고 하기에는 지루하셨나요? 예. 어쨌거나 끝났고 신탁에 대해서는 뭐 더 깊게 들어가려면 제가 따로 또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냥 담보 신탁이라는 것이 일단 근저당권과 유사한 그런 권한을 가진 뭐 상품이다.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제 개발 신탁을 쓰고 있다라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코랑코 자산 신탁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코랑코 자산 신탁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 그런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예.